썰맘 시청자 여러분, 살면서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아주 못돼먹고 흉악한 사람에게나 쓰는 말이죠. 저는 바로 이런 인면수심의 인간들에게 속아 하마터면 산송장이 될 뻔한 30대 여성이랍니다. 그런데 서럽게 자란 것도 모자라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시달리는 제가 불쌍했는지 하늘에서 도마줄을 내려주셨지 뭐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은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믿기 힘들 만큼 기구한 제 사연을 털어놓을 테니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이다 같은 반전에 속이 뻥 뚫리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주정뱅이 아버지와 입이 험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밥상을 엎거나 소리를 지르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마저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죠. 가끔 들어와봤자 술만 퍼먹다 할머니와 싸우는 일이 다반사라 그런 아버지가 들어오는 게 반갑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공사판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일로 저희는 회사 측으로부터 약간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고스란히 모아두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여. 그러니 넌 할미마저 죽거든. 이 돈으로 밥 먹고 공부하고 혼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요. 알아들은겨? 그런데 말이 씨가 된 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만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간호학원에 다녔어요. 그러다 한의원에 들어가 간호조무사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 혼자 먹고 살며 저축할 정도는 여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고졸이라는 학력에 비해 일자리 찾기도 쉽고 대우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의원에서 일을 한 지 3년째 되던 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노년의 여성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한의원에는 입원실이 있어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한데 그분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환자 중에는 간혹 간호조무사를 개인 비서처럼 부려먹으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은 달랐네요.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말씀도 곱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저기 박 간호사, 만나는 남자 없다고 했지?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왜 지난번 왔을 때 인사도 했었잖아. 네? 아니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내가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쑥맥이라 연애 한 번을 못 해보고 나이만 먹었거든? 근데 애는 참 착해.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걔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다니까. 아마 결혼하면 지 마누라밖에 모를 거야. 내가 찬다며. 아, 네. 근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 누가 당장 결혼하라고 했나? 한번 만나나 보라는 말이지. 내가 아무한테나 아들을 소개하겠어? 하지만 저는 그런 환자의 관심이 너무 불편했네요.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상대가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고아인 것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데 제 예상과는 다른 답이 돌아왔어요. 아니, 내가 박 간호사 고아인 것도 모르고 그랬을까 봐? 이미 다른 선생들한테 물어봐서 피부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뭐 대수야? 우리 집은 그런 거 따지는 속물 없어.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혹시라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싫다는 거면
아무 걱정 말고 한 번만 만나봐요 글쎄. 사실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감동했습니다. 고아인 걸 알면서도 저를 좋게 봐준 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등 떠밀려 맞선을 보고 그렇게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남편은 듣던 대로 말수가 적고 잔재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해 보였죠.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게 좀 걸리긴 했지만 그것 말고 다른 건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한데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와 모녀처럼 지내고 싶다며 합가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남들 같으면 시집살이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겠지만 저는 사정이 좀 달랐잖아요.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지내다 보니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물정도 모르고 층층시야 시댁에 덜컥 발을 들였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를 불러앉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셨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 알기를 개비 콧구멍보다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 길 건너 미용실 여자도 얼마 전에 며느리를 봤는데 물이라도 떠오라고 시키면 도끼 눈을 뜨고 본다는 거야. 하,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그래서 며느리 자랑을 좀 했다. 우리 새아가는 그런 대먹지 못한 것들하곤 차원이 다르잖니? 예의 바르고 어른 무서운 줄 알고. 그래서 아주 기대가 커. 감사합니다, 어머니. 부족하지만 실망하시지 않게 열심히 잘 살게요. 오냐. 그래서 말인데 이것부터 받아라. 네 시아버지가 6남매 장남 아니냐? 챙겨야 할 제사랑 집안 대소사가 많아. 하나라도 빼먹지 않게 잘력에 잘 적어두고 가능한 다 외우도록 해. 참. 그리고 내일부터 간병인은 그만 오시라고 했다. 집에 자꾸 사람이 드나드니까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네가 하던 일이 그건데 할머니 한번 모시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니? 육창 생기지 않게 잘 모셔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댁에는 시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중증 치매로 아예 거동도 힘드신 시할머님이 함께 살고 계셨죠. 그 정도면 요양원에 모실 법도 한데 아버님이 절대 남의 손에 할머님을 맡길 수 없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며 제가 할머님의 간병까지 맡게 됐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한숨을 쉬며 저를 말리더군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시집살이만 하는 것도 기절할 일인데 뭐 치매 할머니 수발?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그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나도 당황하긴 했는데 이미 청첩장도 다 찍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건 그쪽이 먼저지. 처음부터 그런 자리라고 말을 했어야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결혼 한 달 앞두고야 말하는 게 말이 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날 놓칠까봐 그랬대잖아. 그게 그 말이지. 자기들도 그런 말 하면 여자가 도망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네 시어머니 일부러 너한테 접근하는 게 분명해. 자기가 늙은 시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어리고 착한 너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그런 분 아니야. 오빠도 무뚝뚝하긴 하지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네가 내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나 잘할 수 있어. 환자 돌보는 게 처음도 아니잖아. 속 터져? 이 답답아. 네가 시집 가는 거지 환자 보는 걸로 취직하는 거니?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이미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머니설에 속아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본격적인 시집살이를 시작하니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신혼여행 후부터 극기 훈련을 반복해 하는 강행군이 시작됐거든요. 어머님은 병원에서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꼬장꼬장하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조용한 분이셨지만 입맛이 말도 못하게 까다로우셨죠. 음식이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고 딱 본인의 기준에 맞아야 흡족하게 식사하셨네요. 그래서 밥 때만 되면 두통이 올 만큼 긴장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외출한 사이에 인터폰이 울려 화면을 보니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누군지 물어도 답이 없길래 그냥 문을 열어줄 수 없어 직접 대문까지 나가봤더니 아이는 음악을 듣는지 고개를 까딱거리고 서 있더군요. 궁금한 마음에 누군지 물으려는데 그쪽에서 이어폰을 빼며 저를 향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네?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는 학생은 누구? 아, 새로 오신 도우미? 할머니는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더운 날 집에 수박 있어요? 가방은 방으로 좀 올려주세요. 아, 제 방은 2층 끝방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앞서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2층 끝방은 늘 잠겨있고 안 쓰는 방이라며 청소도 하지 말라던 곳이었어요. 저는 얼결에 아이가 가리키는 가방을 들고 낑낑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익숙한데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꺼내 마시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돌아보고 재차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오늘 노래교실이 있어서 문화센터 가셨는데. 근데 누구지? 결혼식 때는 못 본 것 같은데. 결혼식? 아, 맞다. 깜빡했네. 난 이 집 소녀인데 아직 아무 말 못 들었나 보네. 소녀? 저는 어안이 벙벙해 아이에게 가족관계를 자세히 물으려고 한 발 다가섰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외출했던 아버님이 들어오시다 아이를 발견하고 한바구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강아지 왜 벌써 온 거야? 원래 일주일 더 있다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엄마는 너무 바쁘고 혼자 놀려니까 재미없더라고. 그랬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니, 잘 있다 왔지.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할아버지도 한번 가봐야 하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오징어 볶음이랑 돼지고기 잔뜩 넣은 김치찌개. 그리고 잡채. 오냐, 오냐. 한 달 넘게 느끼한 것만 먹었으니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아. 다 해줘야지, 암. 새아가 들었지? 얼른 마트 갔다 와서 저녁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윤경이 왔다고 알려주고. 네? 아, 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장을 봐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제가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어머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곧이어 남편도 퇴근해 왔죠. 한데 남편을 보고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에 저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희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거든요.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왔다는 소리 못 들었어? 오늘 원래 야근해야 되는데 너 왔다고 해서 일찍 온 거야. 그러게 왜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왔어? 비행기는 혼자 탄 거야? 응. 뭐 어때?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엄마가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수속도 다 해줬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 홀린 듯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빠라니? 얘가 왜 당신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새아가
나 좀 보자. 그러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넋이 나간 채 어머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막힌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저기, 우리 학수가 대학교 때 실수를 좀 했다. 그래서 여자가 애만 낳아놓고 유학을 가는 바람에 애는 우리가 키우고 있어. 뭐라고요? 연애 한 번 못 해봤다는 아들한테 어떻게 애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내가 언제 학수가 연애했다고 했어. 그냥 실수였다고 하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기고 결혼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뭐? 사기라니? 내가 알아듣게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 남자가 혈기왕성한 나이에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그럼 평생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한단 말이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달려와 팔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어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아버지도 계신 거 잊었어? 화를 내려거든 방에 가서 나한테는. 결혼 한 달 만에 내 남편이 애 아버지인 걸 알았는데 그럼 소리 안 지르게 됐어요? 당신이야말로 감쪽같이 총각 행사하면서 결혼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화를 내며 제 편을 드는 척 하셨어요. 아유, 얘 놀랄만도 하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우리가 진즉 말했어야 하는 게 맞긴 하지. 세아가 미안하다. 근데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내가 먼저 와버린 거야. 나라고 멀쩡한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애 아버지가 됐는데 속이 편했겠니? 근데 그렇다고 어쩌겠니? 생긴 애를 없앨 수도 없고 공부하러 간다는 여자한테 떠맡길 수도 없겠더라. 멀쩡히 애비가 있는 애를 고아원으로 보낼 수도 없고. 너도 어렵게 살았다고 했으니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어떻게 애가 있는 걸 속이고 결혼해요? 그것도 저렇게 큰 애를. 저더러 지금 저 애를 키우면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키우긴. 쟤 벌써 15이다. 중학교 2학년이면 지 앞가림 다 할 수 있는 나이야. 이번에도 봐라. 방학이라고 혼자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 지 엄마가 저기서 결혼했는데 애가 다 크니까 부모들 사정 다 이해하고 왕래하며 지낸다. 아주 속이 깊은 애지. 네가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저를 어르고 달래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제게 사과하더군요. 당신한테는 미안해. 근데 윤경이 워낙 똑부러진 애라 뭐든 다 알아서 할 거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 엄마 있는 미국으로 유학도 갈 거고. 그동안만 애랑 잘 지내주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하면서 살게. 정말이야. 하지만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힘없이 방으로 와 침대에 널브러진 채 울기만 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갈 용기도 없었네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며칠을 보내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 때문에 고민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혼당한 걸 알면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늘 제게 욕을 하며 신세한탄을 했거든요.
술에 쩔어 사는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었는지 저만 보면 재혼에 방해가 된다며 원망하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집애야. 내 인생은 네 어미랑 너 때문에 꼬인 거야. 죽으려거든 애도 데려가든지. 지 자식은 나한테 던져주고 혼자 튀어나가서 뒤지면 다야. 내가 너 같은 혹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라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언제부턴가 정말 제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좋은 여자를 만나 멀쩡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래서 항상 그게 가슴 한편을 무겁게 했답니다. 헌데 제가 아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나서면 그 아이도 똑같은 상처를 안고 살게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억울하고 속은 터졌지만 일단 사는 데까지는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역시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나 봅니다. 착하고 똑똑하다던 아이는 가족들이 있을 때와 저와 둘만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도 저는 할머님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겨드린 뒤 저녁을 차리기 위해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뭔가를 해먹으려고 했는지 주방이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윤경아, 뭐 먹고 싶은 게 있었니? 새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새엄마는 무슨. 아줌마가 한 건 도저히 못 먹겠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라면 끓여 먹은 거야. 이 음식이 입에 안 맞았니? 그럼 넌 어떤 걸 좋아하는데? 돈가스 같은 거 해줄까? 착한 척 하지 마. 나 당신 때문에 개 짜증나잖아. 이중인격자. 고졸 주제 우리 집에 붙어 살려고 별짓을 다 하네. 역겨워. 저도 처음에는 어린애가 그러는 거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을수록 아이의 막말이 심해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애들로 아이의 잘못을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펄쩍 뛰며 저를 나무랐죠. 그 뒤로는 섣불리 아이 문제를 상의할 수도 없더군요. 그맘때 저는 치매 놓인 수발과 큰 살림을 혼자 감당하며 아이에게 시달림까지 당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숨만 깊어가던 어느 주말,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날 역시 저 혼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소를 해놓고 갈비찜이 먹고 싶다는 아이 때문에 마트에 다니와 고기를 손질했죠. 그런데 아이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더니 물었습니다. 새엄마, 저 목요일에 입었던 회색 바지 내일 또 입어야 되는데 혹시 빨았어요? 아, 그거 아직 못 빨았는데. 저 그거 내일 꼭 입어야 하는데. 제가 손빨래라도 해야겠네요. 아이가 표정이 굳어지며 입술을 깨물고 일어나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아이를 다시 앉히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걸 네가 왜 빨아? 새아기 너 설마 어린애한테 빨래 해 입으라고 시키고 그랬냐? 어머, 아니에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집에 있으면서 빨래도 안 하고 뭐 한 거냐? 네가 빠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에 넣기만 하면 다 빨아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애가 입어야 한다니까 다른 일 그만하고 어서 가서 세탁기 먼저 돌려라.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탁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한 바지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먼저 확인했네요. 그런데 그때 작고 얇은 물체가 만져져 손을 펼쳐봤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게 다름 아닌 담배였기 때문입니다. 한데 그 사이에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아이가 냅다 담배를 낚아채더니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만 안 될 줄 알아? 뭐? 설마 그건 네 거니? 어린애가 그런 거 피우면 안 되는 거 몰라? 시제 주제넘게 충고까지 하시게?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고 입 조심이나 해. 윤경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새엄마가 도와줄게. 돕긴 뭘 도와. 당신이 날 돕는 길은 착한 척 때려치우고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하녀 주제 나대지 말고 당장 꺼지란 말이야. 윤경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정말 혼이 나야 정신 차릴 거냐고.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희가 토닥이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와 세탁실 문을 열어젖혔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아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엄마, 빨래달라고 졸라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 때리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 눈에서 불길이 일더니 저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지가 할 일을 안 해놓고 애를 때려? 너 언제부터 애한테 손찌검했냐? 다른 대로 말 못해?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 윤경의 바지에서. 할아버지, 나 머리가 아파요. 아까 뺨 맞으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요. 뭐라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나 방에 가서 좀 누워야겠어요. 얼른 가요. 아이는 제가 말을 못하게 끊어버리고 지 할아버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이와 자리를 비우자 이번에는 남편이 도끼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네가 뭔데 애를 때려. 배운 것도 없는 거 그나마 착한 거 같아서 걷어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자식한테 손을 대? 손을 대긴 누가 대요. 오히려 윤경이가 나한테 막말했어요. 난 손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고요. 유치하게 어린애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너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돼. 다시는 내 자식한테 함부로 못하게 오늘 아주 정신 차리게 해줄게. 이리 와. 아니라고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꼭지가 돌았는지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두툼한 손으로 뺨을 때리더니 급기야 제 목덜미를 잡아 올려 거칠게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 바람에 계단에 이절이 부딪히며 온몸을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만 했네요. 거실에 앉아있다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헐쩍 뛰며 남편을 말리려고 하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말로 해라. 엄마, 말도 마세요. 이게 여태 윤경이를 때리고 있었다니까요. 뭐야, 그게 정말이야? 저랑 아버지가 똑똑히 들었어요. 이게 애한테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오냐오냐고 다 받아줬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보일 것도 없는 건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주제도 모르고 성달해보려? 맞아도 싸다 싸. 고모니, 아니에요.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저를 잡아 이리저리 흔들며 말했어요. 시끄러워. 넌 그 입 다물고 오늘 아주 작살날 각오해. 그때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려고 잠깐 저를 잡았던 팔을 놓았고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얼른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대문까지 달려가기 전에 붙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 뒷마당에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리면 흥분한 남편이 제정신을 찾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한데 창고 밖에서 씩씩거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이게 창고로 들어간 모양이네. 여기 어디 열쇠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어봐라 아들. 엄마가 잡아다 줄게.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쇠를 가지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결국 몇 분 후 열쇠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창고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남편이 나타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네요. 처음 본 장년의 여성이 달려와 남편을 막아서며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내 딸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뭐요?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넌 뭔데 내 자식한테 함부로 손을 대? 콩밥 한번 먹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태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을 무렵 제 앞을 막아선 여성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김 기사, 정 비서 데리고 아까 대문 열려있던 그 집으로 들어와. 지금 당장.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내 건장한 남자 2명이 뒷마당에 나타나 두리번거리다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여성이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얼른 내 딸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겠어. 저 인간들 아무것도 못하게 좀 막아봐. 그 모습을 멍하게 지켜보던 남편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당신들 뭐냐고. 지금 이거 가택 침입인 거 알지?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마누라 놔두고 당장 나가지 못해. 경찰? 고냐, 그래. 당장 불러. 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봤으니까. 저를 등 뒤로 숨긴 중년의 여자가 무서운 기세로 소리치자 남편이 머뭇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며느리는 세상에 피고치라고는 없는 천의 고아라고요. 그래? 그래서 세상 천지에 편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걸 알고 애를 데려다 그렇게 부려먹었어? 모자가 작당해서 때리기까지 하고.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 당장 사달래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 딸 병원이 먼저인 것 같아서 참는 거야. 내일 다시 올 테니 각오들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대문을 나와 차에 태운 뒤 그 지옥 같은 집을 떠났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멍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미진아, 괜찮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요? 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박미진이 맞긴 한데. 내가 네 엄마야. 원래는 정확하게 유전자 검사라고 밝히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한눈에 알겠다. 나 젊을 때랑 완전 판박이로구나 내 딸. 죄송한데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저 구해주신 건 감사한데 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미진아, 네가 엄마가 죽은 줄 알았듯이 엄마도 네가 죽은 줄 알고 30년 가까이 살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빠는 술을 좋아했지만 낭만이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너를 낳고부터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더라고. 그러더니 술 한 잔이 2잔이 되고 그게 한 병이 되고 기로다 손찌검까지 하더라. 매일이 전쟁 같았어. 그러느라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았지. 근데 네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청가를 받고 친정에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 당한 거야. 그때 병원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나를 보고 외할머니가 너희 아빠한테 내가 죽었다고 알렸어. 딸이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겠지. 혼인신고도 못했으니 너희 아빠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을 거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근데 마침 내가 사고 후유증 때문에 널 낳을 때 전후로 몇 년간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 그러다 한참 후에 내가 아이를 낳은 걸 기억해낸 거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애를 낳긴 낳았는데 낳다가 잘못됐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고 30년을 산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네가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할머니 장례를 모시자마자 미친 듯이 널 찾아다닌 거란다. 그러다 보니 예전 기억도 살아나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엄마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랬겠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렸어도 널 한번 찾아볼 생각을 했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돼서 내 딸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몰랐어. 정말 우리 엄마란 말이에요? 저한테도 엄마가 있다고요? 그래, 우리 딸.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세상 어떤 인간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엄마가 지켜줄 거야. 저는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모와 믿을 수 없는 재회를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심한 타박상과 손가락 골절로 전체 팔주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엄마는 병원에 누운 저를 보고 입술을 깨물며 말씀하셨네요. 감히 내 딸을 이 꼴로 만들어? 내가 그 인간들 가만두나 봐라. 많이 아프지 우리 딸? 아니, 너무 놀라서 아픈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 거기 사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진아, 사실 엄마는 일본에서 살았어.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건너간 건데 거기서 운이 좋게 마음씨 좋은 제2교포를 만나게 됐다.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나 자식도 못 낳고 살았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몇 년 전에야 한국에 돌아온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엄마한테 유산을 많이 남겨줬어. 그래서 여기서 건물 몇 개 사서 임대료 받으며 편하게 살고 있단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인 거 알지? 사람 찾아준다는 사무실에 가서 대가를 후하게 약속했더니 너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더구나.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널 찾았는데 벌써 결혼했다고 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엄마가 결혼 준비도 해주고 혼수도 잘해서 보내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멀쩡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숨겨둔 애까지 했고 너한테 치매 걸린 노인네 수발까지 시켰다면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셨어요? 말했잖니. 돈만 주면 모르는 게 없다고. 그 사람들이 너희 시아버지의 팬티 개수까지 밝혀낼 사람들이더라. 감히 내 딸을 몸종처럼 부려먹은 걸 아주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해줄 테니 넌 가만히 지켜만 봐. 대체 어쩌시려고요? 어쩌긴 내 날 박는 대로 쳐들어가서 아주 혼꾸녕을 내줘야지. 그럼 저도 같이 갈래요. 그 인간들 사색이던 얼굴 꼭 보고 싶어요. 넌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저 고아인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해서 이용해 먹은 인간 말종들이에요. 저도 꼭 가서 무릎 꿇는 꼴을 봐야겠어요. 다음날 저는 손에 깁스를 한 채로 엄마와 함께 시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엄마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찾아갔죠.
그러자 놀라서 허둥지둥하던 남편이 멀쩡한 척하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네요. 넌 어딨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유부녀가 외박을 하고도 뭐가 당당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냐? 그러자 저희 엄마가 탁자에 제 진단서를 내려놓으며 소리치셨어요. 그 입 다물지 못해? 내가 어제 말했지? 내 딸한테 이런 짓 한 테까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아니, 당신은 누군데 어제부터 자꾸 공창 뜯는 소리를 하냐고. 고아한테 엄만 무슨 엄마야. 우리 사연을 너 같은 쓰레기한테 일일이 말해줄 필요는 없고 우리 딸 8주 남았으니 굴속될 카부나 하고 있어. 하, 굴속은 무슨. 저 여자는 뭐 잘못이 없는 줄 알아. 저 여자가 먼저 내 딸을 때렸다고. 내 딸도 진단서 끊어 맞고서 할 테니 두고 봐. 그래? 그럼 어디 맞았다는 애 좀 볼까? 어디로 어떻게 다쳤는지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좀 받아보자고. 빨리 가서 애나 데려와. 그러자 잠시 후 시어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나타나 당당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윤경아, 어서 너도 말해. 저기 집 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보라고. 어디 뭘 때렸니? 네가 맞았다고?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라. 어디 맞았니? 이건 재판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야 된다. 장난으로 없는 말을 했다간 위증이나 명예훼손으로 혼쭐나게 될 테니까. 저희 엄마의 말에 겁을 잔뜩 먹은 아이는 갑자기 제 할아버지 눈치를 보더니 울먹이며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안 맞았어요. 맞은 데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자기 딸을 향해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윤겸아, 너 왜 그래? 여기 사람 많아서 무서워서 그래? 괜찮아. 어제 저 여자가 한지 다 말해도 돼. 어서. 안 맞았어. 안 맞았다고. 그냥 저 아줌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야. 뭐야? 또 어제는 분명히 맞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잖아. 그건 저 아줌마가 자꾸 주제넘게 잔소리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아이는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말하다 말고 지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기세 등등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새아가. 살다 보면 가족끼리 오해가 좀 생길 수도 있지. 그렇다고 뭘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왔어?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가족? 오해? 어떤 가족이 오해 좀 생겼다고 사람을 개패듯이 패요? 내가 당신들한테 가족인 적이 있었어요? 기댈 곳 없는 고아니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 싶어서 아주 만만했죠. 사기 결혼도 모자라 무임금 가정부에 간병인으로까지 부려먹어 놓고. 가족은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아드님 오빠라지 할 준비나 하세요. 용서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비는 신용을 하더군요. 미안하다. 널 병원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한 건 사실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가 싹싹하게 말을 잘 들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바라게 되더라. 잘못했다. 그래도 애랑 부부로 산 정이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잘해주마. 그래 여보. 내가 애 말만 듣고 너무 흥분했어. 엄마 없이 자라는 게 미안해서 너무 우냐우냐 했나 봐. 미안해.
내가 다시는 기어오지 못하게 따끔하게 교육해 둘 테니 제발 다시 생각해봐.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 시아버지도 슬그머니 다가와 헛기침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세아가 내가 미안하게 됐구나. 네 말도 좀 들어봤어야 하는 건데. 돈에 부끄럽게 집안 싸움 하지 말고 마음 돌리거라.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게 부부 사이 아니냐. 내가 그동안 너 잘한 건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마음 풀어라. 그 말에 엄마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잘하면 고마운 줄을 알고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내 딸이 이 집구석에 다시 팔들 있는 일은 없을 테니 그런 어린 판푸너치도 없는 소리에 하지도 마쇼. 마침 내가 건물이 좀 많아. 그 건물을 다 팔아치우는 한이 있어도 저 인간 콩밥 먹을 때까지 계속 소송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친정엄마는 제 손목을 잡아 이끌어 시댁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으름장을 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정말 변호인단을 꾸려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이혼과 폭행으로 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결과 결국 남편이 징역에 의연해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게 됐죠. 비록 실형을 선고받지 못했지만 그 정도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치명타를 먹인 건 분명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그 사건으로 실업자가 됐고 동네에도 제게 한 파렴치한 짓들이 소문나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 가족 사업을 한답시고 편의점을 차린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 꼴을 그냥 지켜볼 뿐이 아니죠. 시댁이 차린 편의점 앞에 규모가 2배도 넘는 경쟁사의 편의점을 차려 맞불을 놓았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시댁 식구의 편의점은 매출이 곤두박질쳐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도 전학간 학교에 적응을 못해 계속 말썽을 일으키나 봐요.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바람에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정신이 없다네요. 장사도 안 되는데 아이가 계속 돈을 잡아먹으니 전 시모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따로 생활비까지 벌어야 할 처지랍니다. 거기다 치매 어르신 수말까지 들며 죽지 못해 산다더군요. 그 소식을 전하며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소해하셨는지 저까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엄마와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달부터는 평소에 하고 싶던 커피 공부를 시작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엄마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개업해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도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괴로운 시간을 버티고 나니 상상도 못했던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네요. 그러니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찾아올 행복을 위해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제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